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없거든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아입니다. 일평생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아주 어린 시절, 아기 시절에 보육원에 버려져 자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을 느껴본 적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가족에 대한 정을 막 바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없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 친구 중에서도 인생이 꽤 잘 풀린 사례였어요.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도 다녔고, 회사도 남들이 다들 알만한 회사에 취직이 됐으니까요.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워낙 아껴 사는 게 습관이 된 탓에 저축해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잘 사는 거 알지? 누가 보면 내가 엄청 성공한 줄 알겠다. 야, 우리 같은 조건에서 너 정도면 엄청난 성공인 거지. 우리 애들 사이에서 너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라고. 자가는 아니지만 서울에 전셋집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차를 뽑았었거든요. 그걸 보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같이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은 남들만큼 살기 위해선 남들보다 수십 배의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대단히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삶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노력으로 이뤄가고 있는 제 삶의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별다르게 더 큰 욕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에 딱히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게 굉장한 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품고 있는 인식 자체는 그게 굉장히 흠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아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게다가 조건이 좋은 남자라면 더더욱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뭔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죄인이 되는 기분 말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료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 모임의 친구 중에 지수 씨랑 굉장히 취향이나 말하는 거랑 그런 게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아, 괜찮아요. 처음에 몇 번은 거절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혹시나 그 동료분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말입니다. 뭐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냐는 그런 말 말이죠. 하지만 거절했는데도 계속 권하시더군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랑 그분이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제 그 말에 동료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사실은 그 친구가 내 SNS에 있는 지수 씨 사진을 봤어. 그리고는 너무 본인 스타일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만나보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그분은 제 이야기 아세요? 제가 고아인 걸 아느냐는 말을 둘러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 동료분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런 건 내가 본인도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말해. 그래도 다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도 저 만나겠다고 하면 한번 만나는 볼게요.
대학에 다닐 때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크게 차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면 꼭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만나곤 했습니다. 그때 그게 나름대로 큰 상처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종의 방어 심리 같은 거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동료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지 되려 묻던데요. 그래서 지수 씨가 이런 조건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날짜나 빨리 좀 잡아달라던데. 그렇게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받은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사실 첫눈에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 취향이어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여자랑은 꼭 연애해야겠다 생각했었다고요. 한쪽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면 어지간하면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으니,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아, 결혼을 할 거면 이런 남자와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뜻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이 제 조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가족 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 고아가 되었고 그분들도 나를 키우지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지.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욕심이 생기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다 있는 부모님이 나는 왜 없어서 나는 이렇게 누구랑 연애하는 것도 눈치를 보고 결혼하고 싶어도 먼저 이야기도 못 꺼내는 게 너무 서글프고 억울해. 그쯤에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너 정도로 잘 풀린 애도 결국은 고아인 게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구나. 친구들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줬어요. 제 마음이나 상황에 그 누구보다 공감을 해줄 수 있었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연애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내 이야기 아셔? 이제 이야기하면 되지. 반대하시지 않을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이 함께 잘 이겨내보자.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의 그 말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께 이겨내자고, 둘이서면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의 집안에서는 반대가 거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어요. 사실 처지를 바꿔놓고 보면 아예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이 굉장히 잘 살거나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상층 이상은 되는 가정에 시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녀셨고 또 남편은 인류대를 나와서 지금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저런 고아랑 무슨. 사실 저도 자존심이 센 편이기는 해서 아마 다른 상황이었으면 조금 아쉽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느니 뭐든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정말로 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로 해보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에 울면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물론 그런 제 말에도 돌아서지 않았지만요. 안 된다니까.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걸 데리고 와서는 나는 너한테도 실망이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이 사람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저도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는데? 너 지금 이 애미를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협박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사람도 성인이고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결혼하겠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고 허락 안 해주셔도 제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놈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뒷덜미까지 잡고 주저앉았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시아버지가 허락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으면 별 수 있나 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두 손을 드셨습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허락한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진 거야. 나는 너를 허락한 적이 없다. 알겠니? 물론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셨지만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정말 저를 향한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하셨어요.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고아가 된 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따져 묻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는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늘 작아졌고 늘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이 정도의 약점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더군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나 같으면 허락 못했을 것 같은데. 애가 좋아 죽겠다는데 어쩔 수 있나. 그래도 자네가 마음이 넓은 거야. 보통은 쉽지 않은 일이지.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허락한 거지. 지인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온 다음이면 저에게 더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아 며느리 본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느냐고. 겉으로는 대단한 애 어쩌네 해도 속으로는 다들 비웃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을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더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었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나 하는 후회만 할 뿐이지만 말이죠.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거 제가 사왔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니, 오늘 저랑 밖에 외식하러 가실래요? 정말 노력했어요. 남들이 보면 뭘 그렇게 하냐. 그냥 적당히 보고 스트레스도 적당히 받아가며 살아라. 할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당신도 스트레스 받잖아. 나는 괜찮아. 당신 힘든 거 내가 보기 힘들어서 그래. 남편 덕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편의 마음을 지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변했지만 그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아이를 가지고는 조금 좋아지나 싶더니 제가 딸을 낳자 그 구박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가부장적인 분이셨거든요. 너는 그 회사마저 안 다녔으면 정말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거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도 딸 낳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복귀를 빨리 하라고
매일같이 닥달하셨어요. 돈이라도 벌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집의 식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 가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가정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별로 바라는 미래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우리 딸,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 오히려 저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예쁜데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은 정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을 만큼 예쁜데 어떻게 이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마저도 남편과 아이를 보며 이겨냈지만요. 오늘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컨디션이 안 좋을 일이 뭐가 있니?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주시겠거니 하는 믿음도 점점 사라져갔고 또 기대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컨디션이 계속 너무 안 좋네. 병원에 가봤어? 아니, 미련하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병원에를 가봐. 요즘 들어 컨디션도 좋지 않고 남편도 어딘가 냉랭해졌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그즘에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빴던 터라 예민해져 있나 보다 하고 넘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조금 서럽긴 하더라고요. 때마침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그냥 겸사겸사 검사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밀 검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암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크기나 모양이 아무래도 말기 같다고 말이죠. 얼른 입원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멍해지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딸이 없었다면, 저에게 가정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도 있었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나는 엄마 없이 자랐지만 딸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정말이지 몇 번이나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더군요. 내 딸도 엄마 없이 클 수 있다니 그 생각을 하니 끔찍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하니 일단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오라고?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가 제 목소리가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곧장 달려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듯 멍한 얼굴을 하고 한동안 무슨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단 하라는 건 다 해보자, 응? 남편이 제 손을 꼭 그렇게 잡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플 때는 가족이 있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했었어야만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잘 먹어야 힘내서 치료도 받는 거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그래도 그동안 정이 조금은 쌓였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챙김을 받아보는 게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민영이는 내가 알아서 잘 보고 있으니까 너는 병원에서 치료나 전념해. 네. 정밀 검사한 거 결과 언제 나온다고 했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 평소에는 저에 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아픈지, 무슨 병인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치료는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시긴 하더군요. 그간 못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난 게 아닐까? 나는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일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이런 큰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가족이 다라고 너한테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육원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강한 아이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멋진 아이니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당신 보험 증서 같은 건 다 어디 있어? 아, 그거 장롱 맨 왼쪽 제일 밑에 서랍에 당신 거랑 내 거 다 같이 모아뒀어. 알겠어. 남편이 보험을 묻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물어볼 문제고요. 병을 진단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잖아요.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받는 것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는 걸 단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은 것, 한 번 오고 만 시어머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제일 이상한 것은 제가 신기하리 많지 멀쩡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이 정도 암 크기면 너무 말기라 통증도 심할 거라고 바로 입원하라고 한 건데. 그러던 중 간호사가 제가 입원한 병실로 뛰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큰일이 난 얼굴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빨리 선생님을 좀 만나러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다는 게 그런 기분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결과가 나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시한부가 되는구나. 그런 온갖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은 말은 정말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그렇게 사과하시길래 저는 제 병이 커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 부근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내가 생각보다 병이 크구나.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오진이었습니다. 암 아니세요? 네? 제가 멍청한 얼굴과 말투로 되물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사진 자료 하나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이랑요. 저희의 실수입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많이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한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깨끗하세요. 목 부근에 염증 소견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건 단순 목감기고요. 정말이죠. 정말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하다 연신 고개를 숙이는 의사 선생님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죽다 살아난 기분, 딱 그거였어요. 죽을 날을 받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는데 다 아니라는 말을 들은 거니까요. 정말 뛸 듯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나 안 죽는데. 나 안 죽는데. 짐을 챙기러 병실로 돌아가는 내내 울면서 그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을 두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과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희망. 뭐 그런 것들로 정말 더없이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뻤던 건 인생에서 처음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왜 전화를 안 받지? 우선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더군요. 일이 많이 바쁜가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짐을 풀어두고 딸아이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딸아이를 끌어안고 딸아이의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집은 많이 어질러져 있더군요. 남편은 평소에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질러진 집에서 뭔가 그동안 남편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어딘가 짠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내려놓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고 안방에서 나가려는데 그 말소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들렸던 말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는다는데? 의사 말로는 그 정도 크기면 6개월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던데요. 그거 독한 년이라 더 살지도 몰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옆에서 잘 돌봐줘야죠. 죽는 것도 서러울 텐데. 제가 왜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 뭐 그 정도는 나도 참아줄 수 있다. 재산이 다 얼마라고 했지? 일단 본인이 모아둔 것만 5억 정도 되고요. 보험금도 그 정도 되고요. 하여간 독한 것. 혼자 살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어. 뭐 우리야 좋지만 고하니까 그년 죽으면 그 재산 다 우리 거 맞지? 그럼요. 세상 천지의 가족이라고는 저희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이혼 안 하고 버티길 잘했구나. 영주는 뭐래? 뭐 죽는 사람 옆에서 마지막 간호한다는데 그러라고 하죠. 영주 착하잖아요. 그래 그렇지. 영주 착하지. 뱃속의 애도 잘 크고 있대지? 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주 태어나기 전에 저게 죽는 게 깔끔한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사실들을 들어버렸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죽는 걸 반가워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의 재산을 탐내고 있으며 심지어 남편에게는 임신한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와 시어머니는 아는 사이라는 엄청난 사실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니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지더군요. 문 밖에서 계속해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험 서류 여기 있네요. 그래, 이제 가자. 오늘 저녁에 영주랑 밥 먹기로 했잖니, 우리 집에서. 민영이랑도 빨리 정부 치는 게 좋죠. 새엄마 될 사람이니까. 그래, 얼른 가자. 민영이 혼자 있다, 지금. 시댁에서 그 내연녀와 제 딸과 밥을 먹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두 사람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모든 일들이 현실이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그 정도의 분노를 느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의 분노를 느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낄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곧장 보육원 친구 한 명에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자란 환경이 특수하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알지 못할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거의 다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들이거나 언니 오빠였는데 그 중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일들을 하며 먹고 사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일이야? 정수기한테 아프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할 줄은 몰랐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과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니 그 친구가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건 오진이었는데 오늘 집에 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대화를 들었다고 말이죠. 뭐? 그 미친 년놈들이? 당연히 그 친구는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상하게 유대감과 연대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같이 우르르 가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커서도 다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일까지만 기다려봐. 내가 당장 알아보고 연락해 줄게. 일단 네 남편 휴대폰 번호랑 이름, 직장 이런 것부터 나한테 문자로 좀 보내줘.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친구에게 남편의 신상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들고서는 집을 나왔어요. 일단은 남편에게 오늘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들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나와서 어딜 가야 하나 멍하니 걷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낮게 가라앉은 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냐 물었겠지만 남편은 제가 아픈 걸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못 갈 것 같네. 이럴 때 혼자 둬서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왜 못 온다고 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빠서 안 온다뇨. 그 상간녀와 시댁에서 밥을 처먹느라 못 오는 거면서 회사 일을 핑계 삼아 시한부 아내를 병원에 혼자 두는 그 파렴치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내일은 퇴근하자마자 민영이 데리고 바로 갈게.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군요.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분노가 너무 차올라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동시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서글퍼졌습니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누군가에게 버림만 받을 팔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말입니다. 전생에 뭐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 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다 보이는 호텔에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 방이나 달라고 한 다음 결제하고 정말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울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졸리고 말이죠. 그렇게 자다가 전화가 오는 소리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남편 정말 못돼 먹은 놈이더라. 그리고 증거를 너무 막 흘리고 다녀서 오래 걸릴 것도 없었어. 이 쓰레기 새끼 터트릴 게 너무 많겠던데.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에는 남편의 불륜 사실과 제 사망 보험금을 확인해 본 것, 그리고 상간녀에게 곧 제가 죽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 등등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회사 사람이더라, 그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사진 속의 남편과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는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예쁘고 행복해 보였고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다 박살내버려야지. 친구는 흔쾌히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발 자기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을 자기 손으로 조져놔야 할 것 같다고요. 제일 먼저 다음 날 오전이 되자마자 남편의 회사에 그 둘의 불륜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간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픈 걸 알고 있는 것, 그걸로 새로운 미래를 꿈꾼 것, 그 사실을 빼놓고 올렸어요. 우선 그 둘의 불륜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는 다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내가 네 남편 회사 앞인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그 이야기야. 네 남편이랑 그 상간녀 이야기. 다들 뭐라고 하는데? 너 그런 시한부 판정 받았었다는 건 모르는 건지 그냥 딸 어리지 않냐고
불륜 진짜 많다고 뭐 그런 이야기. 일단 그 상간녀는 반차 쓰고 집에 들어갔대. 사실 오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받지 않았고 말이죠. 아마 남편은 지금쯤 병원에 가서 제가 있는지 확인했을 테고, 그리고 의사에게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오진이었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애 데리고 와야지. 내가 데려다 줄게. 너는 거기에 있어. 그리고 변호사도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그 친구에게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편견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도와주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때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 민영아.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딸아이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자꾸 이상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라고 해. 라고 말이죠. 그 대화도 다 풀어버리자. 사실 그건 이혼 소송을 할 때 풀까 싶었지만 딸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남편이 제가 죽고 나면 제 재산과 보험금을 불륜녀와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실을 모두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첨부해서 말이죠. 당연히 글의 파장은 컸어요. 이미 남편의 회사 사내 게시판에 두 사람의 불륜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한 차례 시끄럽던 다음에 올라온 글이었으니 당연히 그 두 주인공을 연결하는 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그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정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욕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문자를 남겼더군요. 일단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 응? 이러나 저러나 얼굴을 한번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친구에게 잠시 맡기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참담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저는 앉자마자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참담하고 세상 다 잃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시한부가 아니라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서 그렇게 슬픈 건가? 여보, 그게 아니고. 여보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을 두고 뒤에서 그 재산과 보험금을 받아 상간녀와 제2의 인생을 꿈꿨던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미안해. 그렇게 사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나한테 헛소리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당신이랑 그 여자 그리고 어머니까지 다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걸 참는 중이니까.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이를 악무는 모습은 남편은 처음 보는 거였을 테니 놀라긴 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그간 그 정도 화낼 일이 없었으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일이 없었고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니들 연놈들이랑 어머님 이 땅에 쪽팔려서 발 못 붙이고 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돌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울 것도 겁날 것도 없었어요. 한번 죽다 살아나니 모든 게 다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더군요. 우선 시댁에 있는 동네에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며느리를 두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아들의 불륜녀를 집에 불러서 밥까지 먹인 사실을 다 말입니다. 어머머머, 그러면 며느리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집 식구들은 상간녀랑 같이 밥을 먹고 하하호호 한 거야? 세상에.
악마도 울고 가겠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원. 그런 사람들이랑 한 동네 사는 게 너무 쪽팔린다 정말. 당연히 소문은 금방 났어요. 왜? 그런 소문들은 원래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반나절도 되지 않아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댔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죽다 살아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착하게 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착하게요? 누구 좋으라고요? 날 두고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한 사람들 좋으라고요? 이게? 저한테 이러시지 않은 게 좋을 텐데요. 저는 이제 정말로 못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 더 건드려서 어쩌시게요? 네? 네, 내가 무서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굉장히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계속해 보실래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하고 끊더군요. 제가 그간 자신에게 당해준 건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마당에 자신을 계속 대접해 줄 걸로 생각한 게 정말이지 웃겼습니다. 뻔뻔해도 생각이 없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말이죠. 시댁 어르신들은 쫓기듯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집 밖으로 나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창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만나서 자기 자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분인데 그걸 못하게 되어서 또 사람들이 다들 자기 뒷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가 뻔해서 너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임신을 한 게 사실이었으니 원래도 그만두려고 했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였으니까요. 원래 계획했던 걸 다른 방식으로 더 빨리 하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 여자 집도 뒤집어진 모양이야. 당연하겠지. 그런 남자 뭘 믿고 딸을 주고 싶겠어? 본처 죽기만을 기다린 남자를. 그런데 그 여자도 징한 게 곧 죽어도 네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나 보더라고. 세계의 사랑꾼들 납셨어. 그러라고 해봐.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게. 남편은 한직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그만두라고 거기로 쫓아보낸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만둘 수 없을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상 업계의 소문이 쫙 퍼져서 그 회사를 나오면 달리 갈 곳도 없었을 테니까요. 밥 벌어 먹고 살려면 그 회사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한테 위자료다 뭐다 주려면 더 하겠지.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은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힌다. 이거 말이죠. 저와 이혼 소송이 끝이 나고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 다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간녀와 바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그래도 부끄러웠는지 식을 올리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 상간녀가 자기는 첫 결혼식인데 그래도 식을 올려야 한다고 우겨서 식을 올리긴 했다고 하더군요. 식장이 진짜 가관이었어. 왜? 텅텅이기도 했지만 온 사람들 다 엄청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 그 신부 마지막에는 거의 울려고 하던데? 그건 그냥 결혼식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하객들 보고 노려보면서 입을 앙 다물고 손 떨면서 울더라니까. 신부가 일반적으로 우는 모습이 아니었어. 제 눈으로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 외국 속담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한 못된 사람들은 기다리다 보면 강가에 시체가 떠내려온다는 말이요. 어차피 글러먹은 인간들이니 지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뭐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 둘은 얼마 가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하루가 멀다고 싸웠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을 겁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또 재산 분할에 위자료에 생활하기에 돈도 빠듯했을 테고 또 남편은 회사에서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듯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그런 취급을 하는 건 말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으니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크기는 했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온갖 소송을 다 걸어대면서 그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니 안팎으로 그 둘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그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도 친구를 통해 듣기도 했고요. 그 뒤로 남편은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도 말도 안 걸어줬다더라고. 아무리 뻔뻔해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기는 했을 거야. 어쩌겠어? 그건 자기 업보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저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불쌍해? 뭐가? 그 인간이? 전혀. 그냥 사람 인생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간 게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 좋은 사람으로 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저에게는 좋은 남편, 딸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던 사람이요.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시궁창으로 빠진 인생을 보니 남편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 생각을 하니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제게도 힘들어 보이는 인생, 저도 그만 남편을 잊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소송들을 다 취하하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굉장히 오랜만에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남편 소식을 듣고 지난 날을 떠올려 보다가 쓰게 된 겁니다. 뭐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최근에 네 전남편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 어떻게 지낸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술 엄청나게 많이 마시다가 사고를 몇 번 친 것 같더라고. 집에서 물어주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강제 입원시킨 모양이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망가져 있더군요. 뭐 동정심?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전혀 연민이든 뭐든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제 자신에게 조금 놀랐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된 거고 말이죠. 남편은 아마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날들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문득 제정신이 돌아오는 날에는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는 저를 미워하거나 자기 잘못을 후회하겠죠. 뭐가 되었든 평생 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가장 바라던 엔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고 말이죠. 저는 그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아이도 아빠 한번 찾지 않고 그 어느 집 아이들보다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살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한다고 다짐한 건 다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일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으니 마음껏 재밌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쓰면서 참 제 인생 볼만했다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실내는 에어컨이 너무 세서 오히려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더 건강 조심하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럴 수 있길 바라주세요.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애는 낳지 말자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함해서
두 동생, 즉 새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입는 것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가끔 저희 생일 때는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기 같은 맛있는 걸 먹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눈치가 보여서 많이 먹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장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드셨던 부모님은 장녀인 제게 어떠한 희생을 바라고는 하셨죠. 엄마, 나 이번에 문제집 살 돈이 필요한데 주실 수 있어요? 어떡하지? 형석이도 필요하다던데. 네가 누나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보해라. 나도 필요한데. 너가 누나잖아. 이런 건 양보해야 해. 더 조르지 말아라. 엄마 힘들다. 네, 알겠어요. 누군가가 보기엔 별 문제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다 커서 생각해보는 지금도 그 당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른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기에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았기에 부모님의 기대에 저 자신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생들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른 집 애들처럼 부모님들한테 듬뿍 사랑도 받고 싶은데 장난감을 하나 사도 남동생들이 가지고 놀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인데다가 혼자 여자였기에 인형과 같은 여자애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동생들도 놀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고심 끝에 딱 남동생들만 가지고 놀기 좋은 로봇을 사고는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장난감을 받아본 것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근처 가게에서 받아온 낡은 오리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고 나도 로봇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떼를 쓰면 부모님은 늘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동생한테 양보 못하고 어떡해?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욕심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경험들은 딩크족이라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생이 당장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 또래 애들 중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빼고요. 저는 당시 같이 지냈던 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자식은 안 낳을 거야. 라고요. 왜? 어른 돼서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하거든. 불쌍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느 조숙한 여학생의 별것 아닌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동생들을 챙기느라 저를 챙겨주지 않은 부모님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복권이라도 맞아서 재벌이 되지 않는 이상 죽어도 애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랐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동생들만을 생각했고 저는 장녀니까 다 커서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언했어요. 엄마, 이제는 저 나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연락은 많이 드리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 맞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 제가 버는 돈도 집에 보태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느라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저금도 해야 하니까요. 죄송해요. 아무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나마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이든 부모님이든 신경 쓰고 싶지 않기 위해 독립을 핑계로 거의 반 이상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동안 장녀라는 이유로 계속 이 집에서 희생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버는 돈 전부 내 거라고, 집에는 한 푼도 안 보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기껏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는 거니? 어쩜 그리 못돼 먹을 수가 있니? 남동생들한테 좀 잘해준 게 그렇게 억울해? 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늘 뭐든 가져야만 속이 편했지.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 고생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엄마, 제가 가족을 버려요? 엄마는 절 한 번도 남동생들과 동등한 자식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어요. 단언컨대 제가 남동생들이랑 똑같은 사랑과 관심만 받았더라도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효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던 동생들한테 받으세요. 이놈의 기집애가, 저 못된 계집애가 끝까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너 당장 들어와. 여기서 더 말해봤자 서로 헐뜯기만 할 뿐이잖아요. 가볼게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 제대로 대꾸도 안 하려 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에 제가 다짐하고 버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울적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제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처음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의무적인 답변을 하거나 가끔 바쁘고 답변하기 귀찮은 날에는 아예 무시를 하니까 점점 연락이 오는 정도도 드문드문하게 변했어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크고 작은 것부터 전부 동생 위주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 장난감 같은 것은 물론이고 커서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면서 온전히 제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비록 없는 형편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월세 생활비에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도 얼마 없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를 사도 그게 그리 행복하고 신기했어요.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부턴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을 남자친구로서 만나기 전까지는 비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가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혼자 지금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물론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행복한 일들도 웃을 일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아이가 생기면 여자로서의 삶도 사라지고 그래서 전 혼자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도 애 엄마지만 혼자이고 싶을 때 참 많아. 수진 씨 마음 이해해. 직장에선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오갔어요. 물론 극단적인 비혼주의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과 연애 이상의 먼 미래를 기대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까지 만나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남편만이 유일하게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고 좋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될 자신이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은 것 같아.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편은 저처럼 확고한 딩크족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애를 낳는다는 단 하나의 가정도 염두에 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
저랑 아예 똑같은 마음인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저 정도로 강하게 애를 낳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 남편만큼 제격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남편 역시 애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만큼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죠. 남편에게 듣기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자식을 바라신다고 들었거든요. 역시나 처음 절 뵌 날 가장 먼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도 우리 문근이랑 생각이 같나? 애 안 낳을 거니? 아, 네? 네, 어머님. 저희는 그냥 부부끼리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문근이도 그러더만 어쩜 데려온 여자까지 이럴 수가 있니? 그래, 아가씨. 난 아가씨가 다 마음에 들고 얼른 결혼도 시키고 싶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우린 손주가 꼭 필요하거든. 아가씨가 아직 젊어서 생각이 짧나 본데 자식 낳고 살아봐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야. 부부 사이에 애 없으면 이혼도 쉽고. 엄마, 이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까지 해야겠어요? 이미 저랑 다 한 얘기잖아요. 저희는 아이 없이 살 거고 결혼도 진행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 관련한 질문만 끈질기게 하셨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마치 테스트라도 해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질문에 답하느라 다른 얘기는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고만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입은 도통 멈추시질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그러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저희 둘이 오손도손 먹고 살기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애를 낳는 순간 굉장히 힘들게 살게 눈에 빤히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강하게 한번 의견을 물어붙였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랑 단둘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은근슬쩍 아이 얘기를 꺼내시려 하길래 단칼에 잘라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난 얘기이기도 하고요. 문근 씨랑 저 모두 다 아이 낳을 생각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여기서 벌컥 화를 내시는 거 있죠? 아니, 너희도 참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못 이기는 척 좀 고분고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둘 다 그리 고집이 센 거야? 내 아들은 그렇다 치고 넌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리 어렵니? 어머니, 애 낳는 게 어머니 비위 맞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어머니가 원해서 원한다는 이유로 애 낳을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한테 말 실수하신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후 저는 강하게 나가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일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행동에 아무런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야 엄마도 포기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도 이젠 포기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알겠다고 저희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저도 어머님이 포기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진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기도 했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저한테 아이 얘기 못 꺼내셨고요. 그래서 전 부자가 되어서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제 마음에 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이 3년째가 되던 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 낳으라고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시부모님들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애를 가지라고 틈만 나면 저에게 성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만나는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고 보니 너네 아이는 안 낳을 작정이니?
라며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애는 안 가질 생각이라서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부부가 어떻게 애를 안 가지니? 예전에야 내가 문근이 생각도 그렇고 내가 애 낳으라고 하면 강요다 뭐다 하면서 하도 난리치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너네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니? 지금 애야 젊어서 니네 둘이 살아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결국 나이가 들면 사람은 외로워지기 마련이야. 부부끼린 오래 못 산다. 시어머니는 점잖은 편이시지만 고집이 강하셨어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계속 애 낳으라는 말만 하더니 나중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또다시 이걸 한번 뒤엎어야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좀 강하게 나서줬으면 해서 흘끔흘끔 곁눈질을 해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혼자서 시부모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다 받아들여야 했죠. 예, 내 친구는 벌써 손주가 5살이라고 하더라. 아휴, 나는 손주가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고 참 심심하더구나. 할 말도 없고. 아이고, 며느리가 저리 뻗대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피말라 죽겠네. 나도 죽겠고.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애 둘은 낳고 있을 시기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몇 개월 넘게 들으니까 정말 귀에서 진물이 나겠어서 언젠간 나를 잡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계속 나보고 애 낳으라고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 듣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애 안 낳는 거 나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합의한 거잖아.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애 안 낳고 우리 둘이서만 살기로 얘기하고 결혼했던 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거 몰랐던 거 아닌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당신까지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애를 안 낳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신 모양이지. 솔직히 난 엄마랑 아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그냥 우리가 한 명 낳으면 괜찮지 않을까? 둘 이상 낳으면 조금 무리겠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 사이 돈독해지는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애를 낳잔 말이야? 난 솔직히 낳고 싶어. 당신도 이제 좀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의견대로 해주는 게 어때? 아이 낳는 게 뭐 나쁜 일이야? 그냥 몇 달 애 품고 있다가 낳아서 잘 기르면 되는 거지. 여보, 우리 지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애를 낳자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책임은 같이 지는 거지. 어떻게 나 혼자만 지냐? 애 생기면 애가 다 알려준댄다.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 걱정 말고 낳자. 하나만 낳으면 되잖아. 남편은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만정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집에선 밤중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면서 문을 두들길 정도로요. 솔직히 저로서는 갑자기 배신당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명히 서로 같은 방향인 걸 확인했고 지금 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갑자기 남편도 딩크족이 원래 아니었던 것처럼 한 명만 낳아볼까라는 식으로 가볍게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남편이랑도 냉정기간을 가졌어요. 도저히 이전처럼 남편 얼굴 보고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도 쌀쌀맞게 굴고 대화 한마디 안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남편이 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딱 한 명만 낳자. 내가 지금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 뛰어서 더 열심히 일해볼게. 당신이 애 낳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하나 없을 수 있도록 무조건 더 내가 노력할게. 애들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는 것도 내가 다 봐주고
그런 조건으로도 안 될까? 그럼 만약에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바쁠 때는 애들 어떡해? 우리가 돌봐주는 사람을 쓸 형편도 아니고. 만약에 애 낳은 다음에 당신 힘으로나 내 힘으로나 애를 못 돌본다던가 하는 일이 생길 때 그거 당신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애 낳는 거 생각해 볼게. 제가 한풀 꺾여서 나오니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설득하겠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는 남편이기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 일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거나 할 일 없이 애 낳은 직후에만 육아휴직 잠깐 쓰고 산후조리 마친 다음에 애들 조금 봐주다가 그 이후에는 전처럼 멀쩡히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것들을 남편이 전부 다 해준다는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시부모님이랑 남편 소원을 못 들어줄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 후 저도 애써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보며 아이 계획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본래 딱 하나만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임신한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애가 쌍둥이였던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자식을 가진 상황에서 그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선물이긴 했지만 저희 형편이 둘 이상의 애를 알뜰살뜰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애가 둘이면 왠지 약속도 지켜지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생긴 거 어쩔 수가 없었죠. 막말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축 처져 있는데 남편은 쌍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자라면 애가 너무 외로울 뻔했다는 둥, 둘이라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둥, 시부모님 역시 저의 쌍둥이 임신 소식에 그날만큼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는 맛있는 것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 원래 부부들은 무조건 애가 있어야 돼. 게다가 쌍둥이라니 이게 무슨 복이야. 아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네, 어머님. 감사해요. 이것도 먹어라 며느라. 이게 몸보신에 좋다고 하더라.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애를 낳은 다음에야 남편과 시부모님이 봐준다고 해도 솔직히 애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은 오로지 저 혼자만 힘들잖아요. 입덧도 엄청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다 쑤시는데 진짜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안 따져도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 적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쌍둥이가 뱃속에 있던 그 10달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을 밥 먹듯 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오렌지가 먹고 싶은데 슈퍼에 좀 사다 주면 안 돼? 오렌지? 나 회사인데. 그냥 당신이 사다 먹으면 안 될까?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사다 달라 해. 이런 말 그렇지만 제 남편은 참 철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과일 사다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시어머니한테 사다 달라고 말하곤 본인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이니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지는 것도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남편 목덜미를 잡은 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주말에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주말에? 아니, 왜 주말에 일을 나가?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알잖아, 요즘 우리 팀 바쁜 거.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당신 나랑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미안해, 금방 들어올게.
정말이야, 정말?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나간 게 아니고 낮부터 술을 먹으러 나간 거였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니 남편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재수 씨 잘 지내시죠? 죄송한데 문근이가 너무 취해서 여기 오실 수 없죠? 임신한 저보고 남편 데리러 오라는 남편 친구나 남편이나 똑같은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그 길로 그리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곤 부엌에 들어가 분을 삭혔어요. 정말 속상하고 비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내 버리고 돌아다니는 꼬라지라니. 정말 내가 이 사람 뭐 믿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나. 제 삶의 선택이 이토록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들어오면 한바탕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다음 날도 제가 무섭긴 했는지 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댁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여보, 화 많이 났어? 나 엄마 집이야. 엄마가 잠깐 들리라 해서. 나 여기서 며칠만 출퇴근할게. 당신 화 풀릴 때까지. 지금 그게 말이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지 엄마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 비겁한 인간아. 당장 안 튀어와? 결국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술을 좋아했다. 근데 술이 죄는 아니다. 내가 먹자고 한 것도 아니다. 친구가 꼬신 거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변명들만 내려놓는데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에 저는 더 화가 나 먹고 있던 쌍화차를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뜨거워. 야, 너 미쳤어? 쌍화차가 쏟아부어지자 자기도 화가 났는지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남자가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지. 그럼 네가 임신했다고 내가 매일 집에 붙어만 있어야 되냐? 나도 답답해. 지금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넌 돈도 안 벌잖아.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남편의 말은 거의 이용감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들을까봐 겨우 참고 참았어요. 내가 언제 맨날 붙어 있으래? 당신 매일 술 먹느라 새벽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날 하루같이 저녁 먹기로 한 건데 그게 힘들어? 그리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거 나와 당신 애야. 우리 애라고. 이런 식이면 난 당신과 애 낳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지막하게 깔린 제 목소리에 남편도 조금은 위기를 느꼈는지 수그러들더군요. 그 이후 남편과는 당연히 냉정기였습니다. 임신했을 때 사실 그 누구보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미래의 아이를 그려나가며 행복한 얘기만 해야 할 시기에 저 혼자 아이 품고 끙끙거리고 있으니 정말 서럽더군요. 몸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을 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또 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찌저찌 애들을 돌보며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때부터는 남편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책임질 부분 뭔지 알지? 육아 같이 하기로 한 거. 알았어. 알겠으니까 자꾸 말하지 마. 귀에 딱지 않겠다. 당신 믿을 거야, 나? 알겠다고. 하지만 역시 출산과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지 같은 남편을 두었다면 더욱 그렇죠. 남편은 처음 약속을 한 대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것들은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이요. 한 달 동안은 정말 노력하더군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거의 다 제가 했죠. 남편은 밖으로 나가 돌기 바빴고 저 혼자 죽어라 아이 돌보고 키웠어요. 첫 육아에 아이 둘이니 너무 힘이 들고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저희 부부 생활비에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돈 자체가 그리 여유 있지 않아서 밥을 차릴 때도 조금 아껴서 차리고 옷도 한참 고민하다가 사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기니까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애들 옷이랑 신발도 사줘야 되고 게다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조금만 지나도 이전에 입던 옷이 안 맞아서 곤란했습니다. 그나마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중고거래 올려서 애들 물건도 정말 엄청 팔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작스레 해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 좀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당연히 제 권리를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제 출근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해고당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이 회사 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수진 씨 해고 건은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거예요. 괜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답변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고용노동부며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님에게 문의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던 임원진들도 면접을 하면서 제가 애를 둘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묘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선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도 말해봤어요. 저 아이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돌아가서 연락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모든 회사들에게 불합격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했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째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저축한 돈에서 까서 쓸 것도 없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남편 혼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머님이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렇게라도 애들을 맡긴 후에 취직을 하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사무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 못 봐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매일 울기만 해.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 몸뚱아리도 성하지 않은데 애들 보려니까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어.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한 달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너도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애들은 집에 있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 취직을 한 건 취직을 한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도 남편도 애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 곤란해요. 남편도 저도 지금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 제대로 봐줄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시잖아요. 제가 애 안 낳으려던 거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애들 돌봐주겠다고 해서 낳은 거. 제가 하고 있던 일에 피해도 없고 키우는 데 있어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다 해준다고 해서 애들 키우게 된 건데 어머님도 저희 집 사정 지금 빤히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필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오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눈치 보여서 가급적 빨리 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린 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가 손주들 돌보는 걸 반대한다면서 무조건 데려가라는 통에 전화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날은 일이 종일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애들은 거의 거실에서 혼자 놀게 방치하고 본인들끼리 하하호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되지도 않은 애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는 제 손에 들려줬습니다. 미안하다. 우린 무리야. 얼른 애들 데리고 가. 어머님, 아버님, 저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저나 남편이나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까지야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지만 애들 하원할 때는 누가 데리러 가지고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는 대체 누가 저희 애들 봐줘요? 도우미 아줌마들 형편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언제까지 다 늙어서는 새파랗게 어린 손주들이나 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는 부모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때는 애 둘이 아니라 5, 6을 낳아도 어떻게 잘 키웠어. 어머님, 그건 어머님 때이고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믿고서 애를 낳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항의를 해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약해 빠진 소리를 한다면서 뭐라고 했죠.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기로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애들을 재우면서까지 맡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일 끝나고 남편 집에 오면 다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거의 저랑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남는 몇 시간 정도만 시부모님이 손주들 돌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부분을 피력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힘겹게 들어갔던 사무보조 일을 그만두고서 애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빨리 투잡이라도 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2개나 일을 뛰어야 하냐면서 시간 많을 때는 맨날 술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을 몇 달 넘게 보니 진짜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애들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획 뺏는 소리가 나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매일 봐달라는 거 아니다. 애들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 가는 거면 내가 출근하면서 버스 태우면 된다. 대신에 애들이 끝나고 나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하원이랑 퇴근까지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봐주시면 된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절대 손주들 더는 못 돌본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원하고 퇴근하는 3, 4시간만 봐달라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럼 애초에 애를 낳지 못하게 하던지 나이 70 먹은 노인이 거짓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하도 눈물바람으로 부탁을 하니 어느 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의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 아니, 니들 형편 어려운 거 알겠다만 솔직히 대출이라도 써서 도우미 아줌마 쓰면 되지. 왜 우리한테 부탁하려 드는 거니? 너는 며느리로서 늙은 시엠이 부려먹는 게 미안하지도 않아?
그리고 말이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네가 하도 약속 안 지킨다고 뭐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솔직히 내가 애들 맡아주겠다고 안 했으면 네가 애를 낳았겠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약속한 거다. 강제로 한 거라고. 너무 기가 찼어요. 순간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시부모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손주 못 보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그럼 이제 시댁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손주 영영 보지 마세요. 전 그리 말하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난리를 치더군요. 시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벌써 전해 들었는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순간 이 인간이 제가 임신할 때부터 저에게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떠오르며 분이 올라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댁도 징글징글하고 절 냅두고 밖으로 돌아치는 남편도 징그럽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차라리 혼자 제 힘으로 살면서 아이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결정이 날진 모르겠지만 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없으나 하나 마나한 남편이나 못된 시부모랑 하루도 더 붙어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부디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